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승강장. 눈이 휘둥그레진 채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외국인 형제가 당황한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하차하려던 역이 아니었던 듯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대체 왜 여기 내린 것이냐는 말과 함께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외국인 형제에게 볼펜을 주며 뭐라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쩔 줄 모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형제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기술고등학교에서 용접을 배우고 있는 램지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은 인생에서 처음 한국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한국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을 경험했었던 적이 없던 저는 모두가 함께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야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1살 차이의 동생이었던 램트는 자신의 친구들은 모두 한국을 한 번씩은 경험해 봤다며 한국이 관광객으로서 최고의 나라라는 말과 함께 끝까지 저를 설득했고 저는 결국 부모님과 동생의 설득에 모시어 배우던 기술 과정까지 보류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놀란 건 한국의 모든 인프라 시스템들이 제가 상상하던 것의 범주를 벗어난 호주보다 살기 좋은 선진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호주가 제일 살기 좋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오던 저에게 한국의 인천공항은 공항 통로에서 쥐가 나오고 노숙자들이 돈을 뜯어가는 호주 공항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쾌적하다 못해 바닥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고 제일 신기했던 것은 공항 주변의 대도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평소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호주의 노후화된 도시와 달리 인천공항 주변의 도시들은 한국이 왜 선진국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었고 동생 램트는 이러한 도시 인프라가 한국에서는 평범한 것이라며 믿지 못할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지하철을 타고 곧바로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자며 저와 구슬을 데리고 공항 지하도로 들어가셨고 저는 바로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이상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곳에는 매우 신기하게 생긴 지하철 개찰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개찰구 바로 옆에 무료로 휴대폰을 빌려주는 공용시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호주의 대부분 지하철들은 보통 개찰구들이 다소 불쾌한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감옥처럼 디자인되어 있거나 너무 촘촘하게 구조물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옷이 찢어질 때도 많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 개찰구에는 아무런 설치물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마치 보이지 않는 레이저 센서가 있는 듯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하게 휴대폰을 개찰구에 가져다 대더니 곧바로 개찰구에 투명 스크린이 열렸고 저희 가족 전체는 살아생전 처음 보는 한국의 디지털 센서 개찰구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호주처럼 티켓을 넣을 수 있는 입구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결국 바로 옆에 있던 한 한국인 여성분에게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여성분께서는 능숙한 영어로 개찰구의 하단에 카드를 가져다 대거나 티켓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되며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호주와 달리 가볍게 센서에 표를 접촉하자 지하철 개찰구의 알람음이 들려왔습니다. 호주에서는 너무나 힘들게 쇠사슬 같은 입구를 통과하며 옷이나 머리가 망가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국의 지하철 개찰구는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그저 편하게 1초 만에 지하철 내부로 출입할 수 있었어. 너무나 좋았어요. 뒤에서 저를 지켜보시던 부모님 또한 한국이 이렇게나 뛰어난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너무나 편한 디지털 센서 개찰구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셨고 심지어 램트는 한국의 지하철 개찰구를 동영상으로 찍어 학교 커뮤니티에 올리자 대체 그 나라가 어디냐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나 큰 부피의 여행 가방까지 지하철 개찰구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간격이 너무 넓어서 통행이 더욱 편하게 느껴졌고
저는 한국과 호주의 교통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나 차이가 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한국말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코스는 먼저 앞서 나가며 저희 가족을 안내해주기 시작했고, 저는 호주보다 쾌적하고 넓은 한국의 지하철 스테이션에 부모님과 함께 감탄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약 5분 뒤 안전하게 지하철에 탑승한 저희 가족은 10개의 정거장만 거치면 곧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지하철 위쪽에 짐을 옮길 수 있는 편안한 선반까지 있다며 이런 건 처음 본다며 계속 한국의 인프라에 놀라워하시더군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반 정도 왔을 때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실수로 지하철의 문이 열렸을 때 바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고, 휴대폰을 주울 틈도 없이 그만 지하철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이 다시 닫힐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저는 곧바로 주위를 둘러봤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구수까지 저를 허무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군요. 이미 지하철은 휴대폰을 떨어뜨린 역을 지나 다음 역으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일단은 다음 역이 되자마자 램튼과 함께 아무런 생각 없이 지하철에서 내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역이라 찾을 수 없을 거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저의 휴대폰에는 용접과 관련된 기술자분들의 중요한 연락처와 정보들이 많았기에 저와 램튼은 결국 다음 역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전 정거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지하철 외부로 나가 표를 끊어야만 했는데, 저는 급하게 내린 터라 지갑조차 잊고 말았고, 램튼은 저에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하철에서 내린 것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조차 없던 상태였기에 부모님에게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특히나 호주에서는 휴대폰에서 잠깐 한눈을 팔면 바로 누군가 가져가 버리는 도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에 저는 결국 체념하고 다음 지하철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여성분이 다가오더니 울상이 되어 있는 저와 램튼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질문을 건네왔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냐며 저와 램튼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온 것인지 물어보았고, 저는 휴대폰을 전 정거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다시 갈아탈 수 있는 지갑조차 없어 모든 상황을 포기했다는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여성분은 갑자기 작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럼 다시 전 정거장으로 가면 되지 않냐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전 정거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외부로 나가 표를 사야만 하는데 지갑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며 저는 순간적으로 짜증을 냈고 구수 또한 황당한 표정을 보이기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여성분은 갑자기 자신을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했고, 저와 램튼은 어차피 지하철이 오기까지 시간도 남았기에 일단은 따라가 보자는 생각에 한국인 여성분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약 5분 정도 걸었을 때 한국인 여성분은 갑자기 도착했다는 말과 함께 길을 비켜주셨고, 저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저와 램튼은 어디를 통과한 것인지 건너편 정거장으로 도착해 있었고,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당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한국의 지하철은 화장실이 급하거나 잘못 하차한 사람들을 위해 건너편 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무료 터널 시스템이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다며 아무런 통행 요금 없이 그저 터널을 건너기만 하면 전 정거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스테이션이 나온다고 했고, 저와 램튼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실제로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저는 그때마다 항상 돈을 내고 다시 티켓을 구입해 건너편 스테이션으로 이동해야만 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불편함을 인프라로 완전히 개선한 듯 무료로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터널 내부에는 저처럼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람을 위한 비상 휴대폰 공유 시스템도 제공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비상 전화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무료로 도움을 요청하기에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더군요. 호주의 지하철에서는 항상 요금을 한 번 더 내고 건너편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한국은 너무나 편하게 그저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이 뚫려 있었고, 램튼 또한 당장 이러한 정거장 이동 시스템을 호주에 도입해야 된다며 무료 휴대폰 제공 서비스까지 있는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더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이동 터널 내부의 무료 휴대폰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인 여성분에게 휴대폰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도 한국은 아무도 훔쳐가지 않냐면서 질문을 건넬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여성분은 오히려 호주의 사회적인 도난 문제를 더욱 놀라워했고 어떻게 그런 곳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냐면서 한국에서는 남의 것을 훔쳐가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 의식이 매우 높다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터널 내부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건너편 스테이션으로 이동했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며 한국이 그 정도로 편리한 나라였냐면서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셨고 바로 다음 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이 약 3분 정도 기다리니 전 정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이 도착했고 저는 도움을 준 한국인 여성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건넬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는 한국이 다소 불편하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처음 겪어본 한국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부터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까지 호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 쭉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 정거장에 도착해보니 저의 휴대폰은 그대로 바닥에 놓여 있었고 동생 램트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면서 한국인 승객들이 휴대폰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장 한국으로 이민을 오자고 부모님을 설득하자는 말까지 하더군요. 호주에서 학생으로 지내는 저와 램트는 항상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누군가가 가방이나 휴대폰을 훔쳐가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는 생활을 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자체가 없으니 길거리가 더욱더 쾌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지하철을 타고 부모님을 만난 저와 램트는 한국을 더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따라 호텔로 바로 가지 않고 길거리를 조금 더 걸어보고 싶다고 했고 부모님께서도 한국이라면 안전하다는 말씀과 함께 너무나 흔쾌히 저와 램튼에게 자유시간을 주시더군요. 밤이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길거리는 낮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신기하게도 치안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 듯 어린 학생들조차 교복을 입고 평화롭게 길을 걷는 모습까지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평소 호주 학교에서의 용접 수업이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면 항상 부모님께서 혼자 다니기 위험하니 차를 타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해서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너무나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동생 램튼이 작은 한숨소리와 함께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램튼은 길거리의 구경에 정신이 팔린 사이 바로 앞에 가로등에 얼굴을 부딪힌 상태였고 얼굴에는 큰 부상이 없었지만 끼고 있던 안경이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난시가 너무나 심각했던 램튼은 호주 난시 전문점에서 특수하게 제작된 안경을 쓰고 있었기에 안경이 없으면 길을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였고 저는 너무나 놀라서 곧바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램튼은 난시용 안경이 없어지니 너무 어지럽다면서 두통까지 호소하기 시작했고 한국말에 어색했던 저는 바로 앞에서 걸어오는 한 한국인 남성에게 도와달라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어색하게나마 영어 사용이 가능했던 한국인 남성분께서는 동생의 부러진 안경과 얼굴을 보더니 일단은 병원부터 가야 되겠다면서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 저는 그러한 남성분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남성분은 갑자기 램튼을 들어서 자신의 등에 업히더니 자신을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저 또한 급작스러운 상황에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원으로 간다던 한국인 남성분은 갑자기 사람들이 가득한 마트 자동문을 통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남성분은 저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이곳의 병원과 안경점 그리고 약국까지 전부 운영되고 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시간이 늦어서 마트 내부의 병원이 아니라면 문을 연 곳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성분과 함께 마트 안쪽으로 들어간 저는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영어 문장이 적힌 종합 응급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호주에서는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하루에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때도 있기에 저는 너무 놀라서 응급실까지 이용할 돈은 없다고 했는데 남성분은 한국의 응급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며 자신이 내주겠다는 도움까지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생은 얼굴에 간단한 소독 치료만을 받았고 그 사이 남성분은 바로 옆에 안경점에 다녀오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기시고는 곧바로 밖으로 사라지시더군요. 마트 내부에 병원과 안경점이 있다는 사실에 크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한국인 의사분께 어떻게 마트에 응급실이 있냐는 설명을 건넸고 의사분께서는 해당 마트는 늦게까지 영업이 되고 있어 그에 맞춘 의료시설을 갖춘 것뿐이라는 담백한 설명만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호주에서는 의료비용에 대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응급실이나 병원의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큰데 한국의 의료비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저렴해서 더욱 놀라웠는데요. 단순 소독치료라고는 하지만 10,000원이라는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과 소독약의 처방까지 모든 결제를 할 수 있었고 동생 또한 한국이 이렇게나 의료제도 강국인 줄 몰랐다면서 그제서야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안경을 맞추러 갔다던 한국인 남성분은 뜬금없이 손에 안경을 들고 돌아오시고는 혹시 난시였냐는 질문과 함께 모든 렌즈 수리가 완료됐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순간 잘못 들었다는 생각에 정말 렌즈를 다 수리한 것이 맞냐는 질문을 건넸는데 남성분은 놀랍게도 특수 제작 난시여서 20분 정도 걸렸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당황한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동생의 안경은 특수 제작 난시 안경으로 호주에서는 1년여의 대기 시간이 걸려서 제작할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20분이라니 저와 동생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바로 선진국 한국인가라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약 10분 뒤 부모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남성분께 감사의 표시로 작은 사례까지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에서의 모든 여행을 끝내고 다시 호주로 돌아온 상태이지만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그날의 놀라운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한국을 그리워하고는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가족은 약 3개월 뒤 단기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짧게나마 거주하며 살아보기로 했고 저 또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은 호주에서 살아온 저희 가족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하루빨리 한국인들의 삶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장님, 저 급하게 한국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럼 우리 식당 일은 어떻게 해야 하고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급한 일이에요. 일단 가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당한 한국 시민 헤이젤라고 합니다. 최근 저에게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고 성취감과 보람이라는 감정이 이제서야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되었고 한국의 시민권을 받아냈거든요. 정말 너무나 기쁘고 한국 시민권을 받기 전에 선서를 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눈물을 참느라 힘들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캐나다 국민이었는데 이제는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했고 완벽히 한국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캐나다 사람이 한국으로의 영주권 이민이나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다들 어떻게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는지 또 왜 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결심을 했는지 관심을 많이 두기도 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기도 해서 저도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인기글에 등록되겠죠. 차분히 말씀들 드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약 12년 전쯤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당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던 저는 공부를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녔어요. 캐나다의 정규 교육을 꾸준히 받아온 고등학생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민망할 수준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같은 것은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책과는 담을 쌓은 지 오래였습니다.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고 저와 같은 부류의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던 그런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마를 피우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단지 학교라는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필수 출결 일수만 채우고 그걸 잘 계산해서 그만큼 무단으로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유급을 피하고 졸업이 가능한 딱 그 선까지 말이죠. 그래도 정규 교육과정은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졸업이라도 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것마저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불화가 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일찌감치 거의 남과 같았고요. 그냥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같이 사는 동거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생쯤 되자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두 분이 서로 싸우는데 더 집중하시고는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학교에도 가지 않고 동네 놀이터 구석에서 앉아있던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부모님께 받아본 가장 최고의 관심을 받아봤습니다. 관심이 필요할 때면 비행을 저지르고는 했고 그게 결국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부모님도 제가 무단결석이나 기타 비행을 저질러도 관심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학교에 앉아있으면 수업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답답한 마음에 학교에 나가지 않았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제가 틀어질 줄은 몰랐어요. 당시에도 그걸 알고 있었고 제가 같이 어울리는 저와 같은 부류의 비행.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저는 끝까지 그래도 졸업장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이 친구들이 좋아서 같이 어울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정말 갈 곳이 없고 심심하기 때문에 어울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마 같은 위험한 것에는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됨과 동시에 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셨고요. 사실 저희 집안처럼 양육 때문에 버티다가 이제 양육의 책임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이혼하는 부부가 아주 많거든요. 그런 집안이었고 제가 좀 특별한 게 있었다면 저는 비행 청소년으로 자랐을 뿐인 것이죠. 저는 이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제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했고 대도시에 가서 작은 방을 구하고 일자리도 알아보며 혼자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캐나다는 저처럼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매우 낮아요. 미국은 보통 성인이 되면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는 게 매우 일반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형상이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인이 된다고 해서 부모와 독립하는 게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한국의 중간 그리고 거기서 더 한국과 가까운 쪽에 속합니다. 때문에 제가 독립해서 혼자 거주하는 게 이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생이라면 먼 거리에 명문대를 다니느라 혼자 사나보다 할 수도 있는데 대학과는 완전히 무관한 저렴한 지역에서 방 한 칸에서 혼자 사니 주변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라오다가 집을 뛰쳐나온 상황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사실 그게 맞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시골 지역에서 자라왔고 고등학교까지도 졸업했는데 이제는 그 지역에 더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 타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밴쿠버라는 관광도시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범한 레스토랑의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저 혼자 제 생활비를 벌었어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일도 해야 했지만 저는 이런 삶이 더 만족스러웠어요. 밴쿠버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기도 해서 제가 성격이 밝아지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제 또래의 친구이자 저의 은인인 누텔라와 친해졌는데요. 일이 끝나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신다던가 바닷가를 구경한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즐겼습니다. 누텔라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다면 밴쿠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었고 개인적으로 한국어 강의를 열심히 듣는 친구였어요. 때문에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날 때면 늘 한국어로 말을 걸기도 했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누텔라의 한국어 실력에 놀라며 한참을 대화하고는 했습니다. 주로 밴쿠버에는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들이 많이 보였는데 누텔라의 그런 사교성 덕분에 한국인 신혼부부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도 있었고요. 그 한국인 신혼부부들이 이야기해주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는 캐나다의 모습보다 더 나아 보였어요. 그들이 그냥 자랑하려고 한국을 좋게 이야기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렇듯 고등학생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성인이 된 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누텔라는 저와는 또 다른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대학교 학점 관리도 잘하고 있었으며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 같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당시에 캐나다가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짐짝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경제 규모는 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혜택을 누릴 것을 누리면서 막상 다른 국가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선진국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며 말이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많은 압박이 있었고 캐나다는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기에는 힘든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독일 국민들처럼 질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하면서도 국민의 복지에 들어갈 돈들이 해외로 나가고는 했을 테니까 누텔라는 앞으로는 한국이 더 살기 좋아질 거고 캐나다가 잡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말이죠. 비전이 있다면 한국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이 저는 뭔지 잘 몰랐지만 누텔라가 핏대 세워 열변을 토할 정도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텔라는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가겠다며 잠시 가게 일을 쉬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듣던 것들도 꽤나 많았고 궁금증도 커진 상태이기는 했지만 내가 한국에 가볼 생각은 못 해봤는데 누텔라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누텔라에게 너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텔라는 대단할 게 뭐가 있냐며 저에게 너도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냐라는 반문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럼 이번에 나랑 같이 가자라는 말을 해줬죠.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놀랄만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밴쿠버라는 도시는 휴양도시이고 그 분위기에 걸맞는 멋진 경치들이 많아서 도심지를 떠나서 이곳에 오는 것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고 말할 때만 해도 한국의 도심이 밴쿠버보다 더 좋다는 듯한 뉘앙스가 믿기지 않았었는데 제가 알던 밴쿠버라는 대도시보다 한국의 도심권은 더 화려하고 더 높은 건물 그리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도로에 가득 차 있는 자동차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엄청난 돈들의 거래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쌓여 있고 돈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 같았어요. 캐나다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모두 다 돈이기는 했지만 한국의 높은 건물들 그리고 훌륭한 인프라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보다 넓은 폭의 도로들을 볼 때면 정말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여기 있었구나라는 감탄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에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던 저에게 한국의 그런 큼직한 규모의 것들을 보면서 받았던 충격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텔라를 따라서 한국의 많은 곳들을 방문해봤어요. 누텔라는 여행 동선도 얼마나 잘 짜놓았는지 다 계획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따라다니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저는 약간은 위축되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다가 누텔라는 한국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저는 한국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녀올 동안 혼자 돌아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넘었고 혼자 돌아다니기에 부담이 없기는 했지만 저는 누텔라가 참여하는 그런 모임에도 가보고 싶었어요. 비록 한마디도 못할지라도 말이죠. 한국의 거리를 구경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한국인들과 가만히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누텔라는 한국에 와서까지 그런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보며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단지 한국에 구경 온 관광객일 뿐인데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누텔라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는 했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누텔라를 따라서 가게 된 한국의 독서 모임 분위기는 매우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었죠. 그리고 누텔라의 한국어 실력은 괜찮았던 것 같은 게 자연스럽게 그 대화에 참여하고는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어를 아예 할 줄 몰라서 누텔라가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본 적도 없는 저에게 그 자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웃으며 저를 이해해 주었고 그냥 분위기를 맞춰가며 같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임이 끝나고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근처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을 가볍게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의 남편이죠. 그 사람은 저에게 먼저 다가왔고 저는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몸짓으로 대화하거나 번역기를 써가며 대화가 가능은 했고 무엇보다도 눈빛이 통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남은 한국의 여행 일정 동안 지금의 남편인 당시에는 낯선 한국인이었던 그 사람을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에서의 추억이 모두 끝이 나고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고 제 인생 최고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캐나다로 돌아와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남편 때문일 수도 있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서였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 캐나다에서 내가 평생 식당 직원으로 사느니 한국어라도 할 줄 알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렇게 목표가 생기고 정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누텔라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한국어로 취직을 했고요. 저는 그동안 한국어 실력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텔라 대신에 한국인 신혼부부들에게 한국어로 말을 거는 위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종종 한국에서 만났던 남자와 SNS로 대화를 하며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그는 여자친구도 생긴 듯했고 그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냥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은 시간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누텔라에게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인하고 있는데 자기처럼 한국어가 유창한 캐나다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식당 말고는 경험이 없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누텔라는 솔직히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원래는 대졸자만 채용하지만 지금 워낙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니 지금이 기회라며 언젠가 한국으로 갈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말이죠. 누텔라는 바로 지금이 준비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행운이 아니겠냐며 말이죠. 저는 당장 한국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수많은 한국어 모임에 참여해서 대화를 많이 해보기는 했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 너무 어색했거든요. 저는 떨고 있었고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진행이 되었고 면접관들은 저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편하게 하라며 먼저 웃음을 지어주기도 하셨어요. 저도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차분하게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시종일관 미소 지어주시던 면접관님들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누텔라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텔라는 저를 데리고 근처 카페에 갔어요. 누텔라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며 말이죠. 저는 나 방금 면접 받고 너랑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냐고 했죠. 누텔라는 웃으며 너 그냥 형식상 면접이었다며 비자 문제랑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려면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고 지금 한가하게 근황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텔라는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올라갔고 저는 그 회사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직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누텔라 덕분에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사람이 필요했던 것만큼 저는 정말 많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누텔라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한국 사람들도 저를 소중한 동료로 생각해 주었어요. 아주 바쁜 시즌이 끝나고 저는 점점 여유를 찾아갔고 오랜만에 SNS를 통해 예전에 잠시 만났던 한국인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청난 한국어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당시 그 남자는 여자친구가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연애를 하다가 그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을 때쯤 멋지게 프로포즈를 해주어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은 이렇게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서 시민권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그냥 한국인과 결혼해서 쉽게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생 때까지 책이라고는 한 권도 읽어보지 않은 제가 이렇게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행운과도 같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언젠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막연한 꿈에 기댄 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면접 때 한국어 실력이 형편없었다면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어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기회를 얻은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한국에서 키울 수 있도록 전공 분야와 언어에 대한 공부는 정말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못한 귀화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번화가 여기 한국인들을 불만스럽게 째려보고 있는 필리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인 때문에 주변의 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모두 사기꾼이야. 한국인에게 시집가면 죄다 이혼하고 돌아오잖아.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 필리핀 남성은 한국에 대한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로부터 진실에 대해 알게 된 누구는 한국에 대한 미안함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대해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필리핀 남자 찌엔입니다. 제 친구들 중 여자들은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유를 물어보면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 잘생겼고 돈도 많고 여유롭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쾌했어요. 사실상 제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심어진 계기가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온 친구들 때문입니다.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친구들을 먼 타국인 한국에 데려가 놓고 좀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겨우 탈출해서 돌아온 친구들이었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사람을 쉽게 버린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살을 부비며 살던 부부인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애초에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해서 친구들의 인생을 망쳐놓는지 한국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에 여행을 많이 와요. 그런데 본인들이 더 우위에 있다는 듯 행동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물론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알아요. 여행을 그렇게 자주 와서 돈도 펑펑 쓰는 걸 볼 때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을 하루에 써버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부러움에 한국 사람들이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저들은 늘 와서 즐기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필리핀 사람들을 아래에 두고 말입니다. 최근에 한국 남자와 이혼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에게 너는 왜 이혼을 했느냐 물으니 그랬습니다. 애초에 한국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며 자세히 내용을 들었습니다. 놀라는 제 모습에 친구는 오히려 당황해하며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고향에 돈을 많이 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몇 년 참고 살다가 도망치듯 이혼하고 다들 내려오는 건데 그걸 몰랐냐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 한국 사람들과 이혼하고 온 친구들도 같은 이유였냐고 물으니 맞다고 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체를 알고 나서 더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주한 실체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필리핀 여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한국 남자들을 꼬셔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어 한국으로 가면 고향인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 남자가 버는 돈을 매달 보내며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남자들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했던 거였죠.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참 너무해 보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을 욕하고 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마침 우연찮게 필리핀 친구에게 한국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물론 친구 사이로 말이죠. 그 한국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었어요. 분명 처음에는 친구로 만나며 밥도 먹고 반대로 필리핀 문화를 알려주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정말 큰 고민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먹고 살아봤자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 역시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필리핀을 떠나본 적이 없었지만 오직 친구를 믿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정착을 하게 되었고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 참 다양했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취업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아주 다양했어요. 한국을 와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필리핀과 다르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는 것이 가장 신기했어요. 필리핀과 같은 무더운 여름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절에 맞춰 옷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겨울이라는 날씨 자체가 너무 신선하고 색달랐습니다. 그녀가 겨울옷이 없는 저를 위해서 몇 벌의 옷을 미리 준비해줘서 한국에서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맞을 수 있었죠. 제가 또 놀랐던 부분이 한국은 도로가 정말 깔끔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동수단도 아주 다양했어요. 필리핀은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라 거리에 널리고 널린 게 오토바이죠. 사실 필리핀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구매하는 비용과 유지 비용이 가장 저렴해요. 필리핀은 낮은 국민소득과 높은 관세로 인해서 사실상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토바이는 몇십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제격이죠.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뿐 아니라 명절 귀향길에도 한 가족이 한 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사람들에게 오토바이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거대한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니까요. 그에 비해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자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대부분 고가의 오토바이를 취미로 타거나 배달용으로 타고 있었어요. 자차를 소유하는 것은 그저 꿈만 꿔봤는데 한국은 모두가 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다 따로 있어서 안전성이 우수해 보였어요. 차들이 쌩쌩 달려도 위험하지 않았고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도 안전했습니다. 필리핀에 처음 온 사람들이 가장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 바로 도로라고 해요. 사실 저는 필리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익숙하지만 아직도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는 합니다. 필리핀의 도로 상황은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신호나 선이 제대로 정비된 도로가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오토바이와 차가 달려와도 그냥 차도를 건너죠. 필리핀에서 길을 건널 때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천천히 걸어가면 다 알아서 멈추거나 피해서 갑니다. 필리핀은 보행자 우선이고 이 룰이 꽤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나 필리핀 현지인이 아니라면 굉장히 당황해 도로를 건너지 못합니다. 한국의 이런 문화는 필리핀이 꼭 닮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무질서 속의 질서를 지키고 안전하다고 해도 결국 사고는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한국처럼 신호가 있다면 서로 그 신호를 보고 다니는 거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필리핀처럼 보행자 우선이지만 신호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으니 한국에서 도로를 다니거나 건널 때 정말 편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도로는 늘 시끄러워요. 쉴 새 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로 인해 귀에서 피가 날 지경입니다. 경적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울리면 불쾌함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져요. 그러나 이렇게 경적을 울리는 이유가 보행자에게 본인의 위치를 알려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늘 시끄럽고 서로 정신없이 살 바에는 한국처럼 신호를 들여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건 조금 웃긴 얘기입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가 술 한잔을 하자고 집 앞으로 나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잠옷 그대로를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동료가 저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이 꼴로 여기를 나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잘못인 건지 몰랐습니다. 필리핀은 잠옷을 입고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날이 너무 더운 날에는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필리핀 사람들은 실내복과 잠옷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잠을 잘 때 굳이 따로 옷을 갈아입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저 옷은 분명히 잠옷인데 왜 입고 돌아다닐까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입고 나온 그 잠옷도 동료가 선물해 준 건데 잠옷을 꼭 잘 때만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꼴을 보고 동료는 창피하다며 저희 집으로 다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한국과 필리핀의 작은 문화 차이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부러웠습니다. 시외복과 잠옷을 구분짓고 살 수 있는 그 삶이 참 부러웠어요. 이런 크고 작은 문화 차이를 느끼면서도 늘 결론은 한국의 삶이 참 부럽고 한국에서 쭉 살고 싶다였습니다. 필리핀은 아무리 힘들게 벌어도 하나로 고작 몇십만 원을 버는 것이 전부죠. 그러나 한국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00단위가 훌쩍 넘어가니 일할 맛이 났습니다. 그걸 필리핀 가족들에게 보내주면서 행복하고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제가 외국인 노동자지만 차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먼 타국까지 와서 홀로 고생한다며 동료들이 많이 챙겨줬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도 했어요. 필리핀에서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다 먹은 음식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갑니다. 이는 직원이 알아서 치우는 것이라 손님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습관이라서 한국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그냥 나가려는데 따가운 눈총들이 사방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제게 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본인이 필리핀에 여행 가봐서 아는데 그곳의 문화는 치우지 않는 것이지만 한국의 문화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치우는 것이 문화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급히 가서 제가 먹은 것을 치우고 나왔어요. 문화가 달라서 생긴 일이었지만 하마터면 진상 손님이 될 뻔했습니다. 여기서 감동받았던 것은 친절하게 제게 설명을 해주던 그 학생이에요. 서로의 문화가 달라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긋하게 설명해주며 이해를 시켜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밥을 팔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 자체를 매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문화에 맞게 현지화한 메뉴를 출시한 것이 바로 밥이죠.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못지않게 인기가 높은 것도 밥입니다. 한국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밥을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놀라웠어요. 한국인 지인에게 물어보니 밥은 식당 가서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경험하는 한국은 알수록 신비로웠어요. 한국은 먹을 곳도 많고 식당도 많습니다. 메뉴가 아주 다양해서 늘 고민이죠. 가격대도 대부분 비슷하지만 확실히 필리핀에 비하면 물가가 높습니다. 대신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필리핀은 메뉴가 한정적입니다. 사실상 돈이 많은 상류층이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다양하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늘 정해져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 마르고 살집이 없는 이유가 잘 먹지 못해서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대식가가 정말 많았어요. 고작 2명이서 술을 마셔도 안주를 2~3개는 기본으로 시켰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다고 낭비하듯 음식들을 버리거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메뉴를 맛있고 알차게 다 먹는 모습을 봤어요. 가격이 꽤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담 없이 맛있게 다양한 메뉴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여유로움이 부러웠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먹은 쌀국수는 충격적이었죠. 필리핀 현지보다 더 맛이 좋았고 인테리어가 참 깔끔했어요. 필리핀 로컬 식당을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참 허름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 등의 관광객들은 더워서 매우 힘겨워해요. 또 비위생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비위생적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참 깨끗했고 위생적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걸 빼놓을 수 없겠네요. 한국은 직급이 정말 다양해서 누가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인지를 외워야 했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던 이유는 필리핀은 직급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롭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장단점이 모두 있을 수 있지만 대표에게도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곳이죠. 업무 시간의 차이도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가 평균 근무 시간이죠. 여기서 야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느껴지고 실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 오후 5시가 되면 퇴근하려는 직원들로 북적이며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야근을 하는 곳이 꽤 많았어요. 제가 일하는 공장만 해도 잔업이라고 해서 시간 외 근무를 자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벌어서 사실 좋더라고요. 다소 아쉬운 점은 필리핀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이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해요. 이런 시간에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몇몇 필리핀 기업들은 2시간씩 주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1시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며 심지어 일이 덜 끝났다면 조금 더 하다 점심을 먹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소 아쉽지만 너무나 좋은 곳은 사내 식당이죠. 필리핀에서는 끼니를 해결하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데 사내 식당에서 매일 다른 메뉴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며 보낸 시간이 너무나 그리워요. 그녀와 여전히 만나고 있지만 저는 잠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예 결혼을 할지 이번에는 그녀가 필리핀으로 올지 고민 중인데 사실 저는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아예 정착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녀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꼭 그런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 모두 친절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 속에 끼어 살다 저까지 덩달아 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